바로 근데 그 지점이 저한테 이제 2차로 혼란을 야기시킨 부분인데 이게 형태를 따라 한다는 건 현대 재료로 형태를 따라 한다는 건 야, 그건 누가 봐도 아닌 거라는 게 완전히 피부로 탁 와 닿거든요. 뭐 이거는 아마 뭐 건축계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비슷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많을 것 같고 그렇다면 뭐냐 하고 나온 게 사실 그때 중정, 마당 뭐 이런 얘기였어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공간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이따 생각해 보니까 아니 세상에 마당이 없는 건축이 어디 있어. 어느 나라 가든 마당은 다 있는데 뭐 그게 우리나라만의 것이야? 그것도 굉장히 수긍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어떤 공간의 어떤 체계나 성격 같은 거를 현대 건축물로 이렇게 받아들여서 해야 되는 그게 정답이라면 요즘 뭐 컴퓨터 많이 발달해 있으니까 가서 사진 찍고 비디오 찍고 3D 올려갖고 데이터베이스 쫙 해놔갖고 야 요번에는 뭐 어떤 공간을 우리가 재현할까 하자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란 거죠. 그러니까 뭐 로마 건물들도 또 아트리움이라는 걸 딱 하고 있고 그 모로코에 갔더니 모로코의 건물들이 바깥에서 보면 다 흑벽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데 깜깜해서 어떻게 사나 그러고 들어가면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 거기도 마당이 있고 하다못해 히말라야를 갔더니 히말라야의 집들도 다 마당을 가지고 있더라고 말이지. 그러니까 그 아트리움 중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보편적인 형식이에요. 형식인데, 근데 그거 이제 여러 나라들의 이제 마당들을 살펴보고 나서 이제 온 생각은 뭐냐면, 아, 우리의 마당은 내가 본 다른 나라의, 다른 문화의 마당들과는 다르다. 다르다는 게 어떻게 다르냐 하면, 그러니까 일단 용도가 다르고, 편상적인 어떤 그 상태가 다른 것도 당연히 다른 거지만 마당이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다른 거예요. 뭐 기후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입지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적인 조건, 사회적인 조건 막 그 이런 것들이 다 복합되어서 나타나는 게 건축의 형식일 텐데 그 형식들은 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그 비어 있는 다 채운 게 아니라 비움이라는 거와 채움을 적절하게 섞는 방법으로 그게 돼. 근데 그게 어떤 형식에서는 이제 나중에 서로 이제 각자 독특한 그런 어떤 그 고유한 이제 그런 성격을 갖게 이제 발전이 된 거지만, 그 중국의 건물들도 보면 또 가운데 마당이 있고, 일본 건축도 보면 뭐 이렇게 뭐 정원이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거의 마당의 성격과 비슷한 그런 그 이 비어 있는 공간들을 갖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당도 일종의 보면 그러니까 그 전통 건축의 형태라는 게 있고 형식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태와 형식의 그 형태라는 것과 형식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집착할 게 아니라 왜 그렇게 됐는지, 왜 그런 형식과 형태가 만들어졌는지를 파들어가지 않으면, 그러니까 근원을 살피지 않으면, 그러니까 고유성이라든가 정체성이라든가 어떤 그런 거는 확보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고건축, 전통 건축이 형태적인 특징을 내세울 만한 건 없다라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김 선생님도 아마 어느 자리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이게 뭐 부석사에 있는 대웅전이든 아니면 저기 어디 다른 지방에 있는 어떤 사찰이든 뭐 그게 형태적인 특질이 변별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같은 목적 형식에 의해서 결국 기둥이 몇 개냐, 몇 칸이냐, 그거에 따라서 그 다음에 전각의 어떤 규모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뭐 내목도리가 몇 개냐, 뭐 이런 규모의 차이가 살짝 있을지 몰라도 형태적으로 이렇게 변별력이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뭐 거의 사실 전국에 있는 고건축을 한마디로 퉁치라 그러면 목조라면 다 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아 이게 우리 선조님들은 이게 형태적인 거에 천착해 있지 않았을 거다. 그러니까 우리 그 옛날 궁궐 설계도 같은 것들이 이제 남아있는 것들이 있잖아. 거기 보면 인면도는 없어. 평면도는 있어. 칸수 정하고 간격 정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그 배치를 정하는 평면도는 있는데 인면도라는 거는 존재하죠. 그리고 나중에 다 지어지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부감도라고 해서 오블리크 같은 그러니까 전체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동굴도 같은 이제 그런 그림은 있어도
요새식으로 표현하면 평면의 규모만 정해놓으면 나머지는 나머지는 또 결정. 제너레이팅이 되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이 구조 형식이 딱 돼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그걸 그 중대에서 한국 건축 사관이고 한국 건축론이라는 거를 이론 과목으로 이제 내가 그걸 하면서 학생들하고 이제 답사를 가잖아. 답사를 가면 답사 끝날 때 뭐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가면 답사 끝날 때 내가 올라오는 버스에서 학생들한테 이제 과제를 하나씩 주는 게 뭐냐면 이번에 우리가 가서 본 건물들 한국 건축들 중에 가장 인상에 남는 가장 마음에 드는 건물의 인면도를 그려서 제출을 해라라고 해요. 그럼 그거 못해. 애들이 못 그려. 그리다가 아이 나 못 그리겠어요. 왜? 다 똑같으니까. 건물에 당호를 붙이는 이유가 형태가 똑같으니까 명찰을 하나씩 붙여주는 거라고 봐. 그게 꼭 무슨 뭐 어떤 뭐 그 선비적인 뭐 그런 것에서 뭐 유식한 걸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예를 들어 하인들 시켜서 나 지금 어디 있으니까 뭐 갖고 와라고 했을 때 이렇게 생긴 곳에 있으니까가 안 되잖아. 다 똑같으니까 건물들이. 그러니까 무슨 당, 무슨 정 뭐 이런 쪽으로 갖고 오라든가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이름이 필요했었던 것 같아. 집마다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형태가 다 같기 때문에. 그렇죠. 당호 말씀하시니까 이제 마당과 관련해서 되게서 마당이라고 하지만 이 규모가 커지면은 또 그 공간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게, 그러니까 그 장면에서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나라 고건축을 이해하는데 서양의 방식으로 서양의 잣대로 들여다보려고 하면 안 된다 하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뭐 배치도 그걸 현대인들이 전체 단지를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만들어진 방식은 그러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우리 선조들이 드론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그러면 결국은 모든 거를 계량적으로 판단을 하는 거는 오로지 그게 판단자가 누가 됐든 서서 자기의 육안으로 판단을 했을 거란 말이죠. 그게 적용된 흔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병선서원에서 그 위에 있는 거기서 만대루를 이렇게 내려다보면 만대루를 통해서 저 낙동강이 보인단 말이에요. 병산 그 강이 보인단 말이죠. 제가 만약에 타임머신을 타고 그쪽으로 돌아갔으면 그 만대루의 높이를 정할 때 야 조금 더 올려봐, 조금 더 올려봐. 아니야, 너무 올라갔어. 뭐 이렇게 해서 조절을 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왜 당호의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도 얼마 전에 얼핏 깨달은 건데, 물론 이제 궁궐이나 그런 데는 모르지만 대개 어떤 뭐 대웅전 앞에 있는 마당에 대한 명칭은 없어요. 특별히 정해져 있는 게 없어요. 그 아주 특별한 케이스가 이제 뭐 궁궐의 일부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러면 종묘 앞에 그 월대라는데, 월대도 사실은 그게 고유명사는 아니고 그 일반 명사. 그러니까 조금만 헛간 비슷한 거에다도 끔찍하게 막 현판 같은 거 다 달아놓는 사람들이 왜 공간에 대해서는 어떤 명칭을 부여하지 않았을까를 생각해 보고서 개인으로 내린 결론은 뭐냐면, 아, 이 양반들은 처음부터 이거를 한 몸으로 생각했구나. 이게 대웅전이라서 대웅전만에 있는 게 아니라 대웅전 앞에 있는 이 공간까지를 포함해서 대웅전이라고 생각했구나. 그 마당은 대웅전을 있게 하는 기본 조건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 경회를 보더라도 혹은 경복궁에 있는 근정전을 보더라도 물론 물리적인 크기는 아마 거기서 이제 신하들 모여갖고 행사를 하는 것도 있겠지만 처음에 문을 통해서 딱 들어가면 그 대웅전의 위용을 느끼고 전체 모습이 딱 드러나오는 그 정도 스케일을 딱 맞췄다. 그리고 종묘를 봐도 마찬가지죠. 종묘도 그게 만약에 앞에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다면 이 위용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그만큼의 공간이 확보가 돼 있고 그거를 그 종묘 정전과 같은 몸으로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이제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종묘는 조금 특별해. 그거는 언제 종묘를 이야기할 때 한번 따로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고, 내 나름대로 또 할 얘기가 있으니까, 일단 비어 있는 것과 채워 있는 것을 이렇게 한 덩어리로 보는 그 관점이 나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서구 건축은 퍼스펙티브가 어떤 기본적인 이 관점이에요.
근데 우리는 퍼스펙티브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뭐 5점이다 우리 약간 그러니까 퍼스펙티브는 이제 1소점이잖아. 시점이 하나 정해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쫙 집중되느냐 그런 걸로 되는 건데 우리 건축은 책가동가 뭐 그런 것들 보면서 이제 뭐 5점으로 이 케이스마다 소점이 따로 있어서 5점이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그게 오블리크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오블리크. 투상도의 개념으로 우리는 네. 본 거고 근데 그게 왜 우리는 공간을 투상도로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에서 보면 우리는 건물이 지어졌을 때 그 건물을 볼 수 있는 언덕이 있어. 산지가 많으니까 털을 잡을 때도 그렇고 멀찍이 산에 올라가서 그 땅을 쳐다보면서 아 이렇게 안 치면 좋겠다라는 게 구도가 잡힌단 말이에요. 근데 유럽의 평원에서는 아이레벨밖에 안 되잖아. 기껏 올라가야 말탄 높이밖에는 안 될 테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투시도적인 그러니까 1소점에 익숙했을 거고 우리는 두루두루 사방을 봐서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이렇게 부감의 시점을 가졌었던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걸 이제 전통 같은 거 가지고 논문도 쓰고 하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답답했던 게 뭐냐면 한국의 전통 건축 공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논문을 쓴 걸 봤느냐 하면 한국의 어떤 건물의 인면도를 놓고 서양의 황금 비례를 적용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쓴 그러니까 그 연구자는 우리 건축도 황금 비율에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다가 그게 안 맞아 들어가니까 우리 건축에서의 황금 비율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그게 또 다른 건물이 갖고 가면 안 맞는 거야. 그래서 그때 그 참 답답했던 게 그쪽 건축가 그러니까 황금 비율을 만들어낸 그쪽의 조형 감각과 우리가 했었던 조형 감각은 서로 다른 건데 그 다른 기준을 갖고 와서 우리 기준을 분석하려고 하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그때까지만 해도 요즘에는 그런 논문은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런 식의 걸로 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형태도 아니고 그다음에 구법에 대한 이야기도 그쪽은 그쪽이고 우리는 우리만의 것이 있었을 것이다. 무엇이 그거를 그렇게 다르게 만들었을까? 그 차이라는 게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오히려 나는 한국성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그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이 형태도 아니고 저는 공간도 아니라고 봐요. 공간도 아니라고 보면 그러니까 제가 제일 궁금했던 거는 이게 실현이 가능하지 않은 얘기지만 선조들이 그런 건물을 지었을 때 생각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거를 학술용어로 얘기하면 철학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건축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건축관이라고 보면 네. 되겠지. 아니면 뭐 좀 더 비약하자면 우주관, 세계관 뭐 이런 건데 그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고 그렇다면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든지 일부라도 받아들여서 현대식으로 우리가 소화를 해낼 수 있다면 그게 올바른 어떤 전통의 계승이 아닐까?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인, 철학적인 거가 굉장히 궁금해지기 시작했어요. 그것도 뭐 그런 걸로 해서 또 뭐 여러 이야기들도 많았는데 나는 이제 그 뭐 예를 들면 뭐 단군 설화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어떤 그 설화적인 것에서부터 연유를 찾으려는 사람도 있고 또 뭐 그런 철학적인 것이 중국의 그런 그 고전에서 얼마나 자유로운지 얼마나 우리 거다라고 우리가 우리하고 니네하고 다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지는 조금 난 좀 그게 가서 그런 쪽으로 그 내가 왜 그 중국 이야기할 때 중국 가기가 싫었었다는 게 그런 것들에 대한 정확한 공부 없이 가서 걔네들 그걸 봐버리면 내가 헷갈릴 것 같아서 내가 좀 천천히 가려고 했었던 건데 그 이후로도 노자의 무슨 그 전통 건축 이야기하면서 인용하는 글들이 꽤 있는데 노자의 뭐 그런 걸로 내 선배들 중에 또 전통적인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나름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예를 들면 뭐 이런 사상이야 저런 사상이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알고 보면 뭐 그쪽 중국에서 가지고 온 이야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조선 실학 쪽으로 넘어오면 그나마 정약용 이야기라든지 그래서 뭐 수원 화성 만들고 한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약간 그런가라고 땡기기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정약용이 그때 이제 들어온 그 천주교하고 뭐 연결되고 해서 서구의 어떤 그 논리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접했다고는 하더라도 기본은 뭐 실학 그 이전에 뭐 유학 그런 것들에서 이렇게 연결돼서 내려오니까 과연 그게 그렇게
우리 거다라고 우리만의 어떤 그 고유성이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나? 할 수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난 그냥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나름 이제 내가 이제 생각을 정리했던 거는 어떤 거였냐면 그건 좋아. 김인철이가 아니면 박태웅이가 한국성은 이거야라고 이제 찾아냈어. 아니면 이제 확립을 했어. 논점을. 그랬으면 그 다음에 어떡하라고? 대한민국의 건축가는 다 그걸 따라가야 되나? 그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잖아. 네. 그건 아니라면 굳이 지금 한국성을 하나로 정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네,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박태웅의 한국성, 김인철의 한국성, 또 뭐 이아무개의 한국성, 한국의 건축가 수만큼이나 많은 한국성이 있을 수 있다고 봐. 그러니까 전통 계승 방법 자체도 굉장히 많은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날 청와대에서 한국적인 건축을 만들어라고 했을 때 내려오는 그런 식의 한국성이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내 건축을 그 설명을 할 때 나는 한국에서 한국 건축가로 한국의 건물을 만드니까 근데 이거를 만들 때 내가 생각했었던 거는 이러이런 것들이야 라고 해서 내가 만든 건축을 설명할 수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굳이 뭐 한국적인 거 해다가 이야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근데 그 재밌는 경우를 본 게 그 아시아 포럼이라고 하는 이제 그 동남아 그러니까 아시아의 건축가들 모여서 했었던 이제 모임이 있었는데 그것도 이제 사상그룹 비슷하게 그 문화적 식민지 상황에서 이제는 아시아 국가들도 자기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라고 했을 때 모였었던 사람들 중에 일본 건축가들은 특히나 일본 건축가들은 일본 전통 이야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 나는 뭐 냄새에 관심이 있다. 그 냄새와 공간의 관계를. 뭐 누구는 속도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속도가 그러니까 움직임에 따라서 어떻게 건축을 대응하게 할 거냐. 뭐 그런 쪽에 관심이 있다. 이런 쪽으로 자기 어떤 굉장히 개인적인 주제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건축을 설명을 하지. 뭐 전통이라고 하는 굉장히 무거운 주제를 끌고 와도 내 건축은 전통적인 것이야라고 설명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네들한테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녹아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그렇죠. 같아요. 어떤 하나가 이제 정리가 되고 그거 했던 건데